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탄탄한 스토리와 감독의 연출, 배우의 연기 실력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극적인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음악인데요. 매 순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경음이 흐르면 사람들은 화면 속의 내용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느낌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음악은 하나의 요소가 아닌 멜로디와 가사, 악기, 목소리 등이 어우러져 완성되는데요. 여기서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작곡가입니다. 이들은 클래식과 가요, 팝,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악보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가요를 만드는 대중음악 작곡가의 경우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멜로디만 책임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자신의 곡을 연주할 악기를 선정하거나 본인이 직접 반주를 하기도 하며 앨범 녹음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등 작품의 완성 시점까지 모든 것을 감독하고 조율하는 프로듀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파워잡에서는 대중음악계의 핵심, 역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작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상우 작곡가 모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작곡가도 상당히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몸담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발라드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네. 사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거든요. 제가 몸 담는 장르라고 하면 네. 사실 락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락이요? 네. 그러면 대중음악에서 발라드로 이름을 굉장히 널리 알리시긴 했지만 원래 나의 그렇죠. 작곡의 원천은 락이다. 락이다. 완전히 상반된 건데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제 80년대 네, 이제 네. 어쨌든 티네이저 나이였기 때문에 네. 그때 가장 컸던 음악은 락이었어요. 락 밴드. 사실 저도 뭐 그 당시에 뭐 메탈리카나 예. 건스 앤 로지스나 스키드로나 제 굉장히 차례시네. 좋아했던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음악들을 하려고 이제 제가 음악을 시작한 거죠. 네네. 어릴 때도 뭐 음악 공부를 조금 했지만 진짜 관심을 가진 건 중학교 때서부터요. 그러셨군요. 레드 제플린, 네. 퀸, 이런 거 들으면서 와, 그러니까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기분 네.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기분.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거기서 예. 그냥 막 예. 이뤄지는 거죠. 레드 제플린 그렇죠. 연주곡을 들으시면서. 네. 그래서 얘는 LP로 들었잖아요. 네, 그게 네. 막 닳도록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내가 음악의 세계로 좀 빠져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그 락 음악을 접하면서부터 시작이 그래서 되셨던 제 거군요. 꿈은 네. 락싱어 이런 건 아니고 네, 락 네. 기타리스트가 돼야 되겠다. 기타리스트. 네. 오. 그냥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기타리스트가.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네. 그때는 이제 거의 독학이잖아요. 아. 그래서 뭐 악보든 뭐든 다 구입하고 네. 그걸 막 연주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원상우 작곡가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작곡을 하셨던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 누구구나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김민준 PD 음악 좀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임창정의 날 닮은 건데 저도 노래방에서 이거 부르는 남자 친구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네. 야, 최고였죠. 네. 히트곡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어떤 게 대표적인 곡이 있는지요? 네. 라기보다 일단은 저는 그 임창정의 작곡가로 되게 알려졌어요. 네, 임창정의 남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때 이제 6집, 제가 7집이 이제 제 타이틀이었고, 네,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 판매량에 가장 좀 많이 나왔던 네, 네, 맞습니다. 앨범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도 앨범, CD가 팔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익이 뭐 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박 앨범.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속 1위를 계속 했고 그다음에 그 뭐 3주 1위 하면 그때는 뭐 이제 내려와야 되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채우고 그런 널리 알려졌고 했기 때문에 그 덕을 제가 많이 봤죠. 아, 네. 그러셨구나. 그다음에 네.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근데 데뷔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 뭐 유명세를 타게 된 곡은 이제 뭐 네. 임창정 씨를 통해서 많은 곡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되셨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다 기억이 나서 이제 저작권 협회 들어가서 뒤져본 거예요. 아, 네, 네, 네. 언제 뭘 했지? 92년도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92년도에. 92년 3월에. 네. 그래서 그때 누구였냐면 가수가 김용호라는 가수였는데 네, 네. 그 91년 대학가요제 아니 90년 대학가요제 90년. 예, 네. 90년 대학가요제 미주 예, 미주 출신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나가서 인기상을 받은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네, 네. 근데 이제 지구 레코드사에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앨범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러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나가게 된 거죠. 네. 지금 그럼 30년이 그러니까요. 훨씬 넘게 그래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때 지금 지구레코드사가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유명한 레코드사. 시골로 막 저희가 막 버스를 타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뭐 스튜디오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 곡을 연주도 하고 네. 기타 녹음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앨범을 그 친구 앨범을 편곡이랑 작곡을 하게 되면서 네. 이 데뷔하게 된 거죠. 당시 곡은 뭐였어요? 락이었어요? 발라드였어요? 아니, 발라드였어요. 그것도 발라드. 왜냐하면 그때 락을 갖고 가면은 네네. 제작자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언제나 발라드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래서 근데 제가 발라드를 썼던 곡이 제목이 나의 마음을 멜로디로 너에게라는 그런 나의 곡. 마음을 멜로디로 넣어. 네. 그 완전히 뭐 서정적인 예. 그런 되게 제목인데요. 예쁜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네네. 제가 이제 하이스쿨 때 쓴 곡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요? 네. 오.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 이 친구가 네. 형 그거 줘. 어. 나 부르고 싶어. 네네. 이래가지고 녹음한다니까 앨범을 내니까 어서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라. 네네. 그래서 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녹음하고 네. 거기에 한 4-5곡을 녹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LP로 나왔어요. LP로. 그 당시엔 다 LP였죠. 네. 중학교 다니면서 그 에일 좋아하는 가수 판 나오면 용돈 모아서 LP 사 모으던 기억도 나는데 90년에 작곡가로서 정식 데뷔를 하셨고 92년도가 된 거죠. 92년 3월에.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략 얼마나 많은 곡을 만드셨어요? 곡을 만들기는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등록된 거를 보니까 한 182곡인가? 182곡 정도가 정도. 현재 이제 예.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이 돼 곡들이군요. 있고요. 제 컴퓨터에서 지금 자고 있는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곡들도 네. 뭐 상당수 아, 100여 그래요? 곡. 예, 네. 왜 있습니다. 안 내놓으세요? 잠을 자고 있는 그거 곡들 안 내놓으려는 깨워야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곡을 쓰잖아요. 그럼 네. 까먹어요. 그리고 어디다 딱 넣어놔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뒤져봤죠. 그래 있더라고요. 이걸 다시 꺼내서 다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가수가 있어야지. 제가 다 부를 수도 없고. 네. 그 작곡이라는 게 음악의 어떤 그 멜로디라는 것도 혹시 패션처럼 유행을 타요? 완전 유행이 있죠. 그게 좀 트렌디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신세들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죠? 네. 언어도 바뀌잖아요. 네. 멜로디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리듬이고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케이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가 케이팝이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게 한국 언어의 리듬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팝의 언어와 네. 너무나 잘 섞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피자, 떡볶이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된 네. 거예요, 뭐가. 네. 그거를 그 어느 나라보다 다른 언어를 영어를 가장 잘한 그런 네.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청자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죽하면은 그 신성우 씨의 내일을 향해라는 노래가 락이 아니라 그 당시 90년대는 발라드라는 명칭으로 소개가 됐다. 예,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락 하면 좀 네. 이미지가 어땠냐면 네. 조금 머리 기르고 약간 애들이 불량스럽고 조금, 애들이 그때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그 저의 전 세대지만 막 머리 기르면 머리 자른 시절도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조금 더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먹지적인 청바지에 긴 머리에 추렁추렁하고 좀 좀 건전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었죠. 저희가 이제 작곡가 하면 뭐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전해드렸지만 뭐 가수가 부르는 노래 곡을 멜로디를 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금 더 저희가 들어가 보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작곡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곡은 일단 작곡을 해야죠. 네네, 곡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곡을 준비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가사도 쓴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작곡가는 가사는 안 써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사까지 쓰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곡이라면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제 표현은 낚시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감이 싹 지나가요. 물고기라고 따지자면 빨리 낚시를 탁 잡아야 돼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우리가 오징어를 잡을 수 있고 고등어를 잡을 수 있지만 그 고등어는 못 잡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고등어는 다시 안 온다. 다른 고등어를 잡죠. 그렇군요. 그러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건요. 그 느낌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가사도 한번 써볼까 막 이러고 하면은 그 고기는 이미 저기 딴 사람 밥상에 올라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그래서 그 멜로디나 그 감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디도 있지만 그 감성이에요. 그 감성을 딱 잡아야 돼요. 감성을 딱 잡아서 이제 딱 잡아서 거르 잠그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감성을 딱 이 정도면 내가 그러면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영감이 딱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이 멜로디는 너무 쉬워. 내일 아침에 생각나겠지. 천만에요. 생각 안 나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대박이었는데 막 이래요. 그 다음에서 막 땅을 치죠. 네네. 그거 좋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영감이라는 건 지나가는 것이다. 네네. 뭐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낚시와 같다. 낚시와 같다. 예. 낚아야 됩니다. 작곡이라는 게 뭐 단순히 멜로디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탁 낚아서 요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애매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따라라라라라 팡 터진다. 이게 갑자기 확 느낌이 왔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멜로디는 아니에요. 그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게 갑자기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근접하게 제가 잡아야 돼요. 잡아놓고 녹음을 해놓죠. 아니면 적어야 되는. 근데 녹음을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 딱 와서 그때 기억이 나요. 일단 잡아놓은 거니까. 제 냉장고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요리를 하면 되죠.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그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아까 티네이저 시절에 락을 좋아해서 이제 음악의 세계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작곡했던 노래를 그 미주 대학가요에 나간 친구에게 또 92년도에 줬다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30년 훨씬 더 이전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려면 조금 너무 정식으로 살면 안 돼요. 지 맘대로 살아야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죠. 너 작곡을 하려면 뭐를 공부해야 되고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곡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못 쓸 거예요. 곡. 그러니까 저는 이랬어요. 왜 이런 음악이 없지? 난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나도 저런 거 만들고 싶다. 난 내 노래를 갖고 싶다. 그냥 단지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럼 멜로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작곡 방식은 제가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 엉터리다. 뭐 엉터리면 어때 뭐. Who cares? 뭐 이런 거 하나 할래 그냥. 내 영혼이 담겨 있는 건데. 그리고 그냥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한테 들려줄 때 야 좋다고 그러는 거야. 진짜 네가 만들었어? 막 이러고. 네. 내가 만들었는데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막 이러고 막 네. 이제 뭐 어쨌든 나는 이게 좋아. 그리고 이제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어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 개를. 한 번은 어떤 대학 교수님, 작곡가 교수님께 제 악보가 넘어간 거예요. 네. 한번 딱 쳐보니 너 한번 쳐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보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저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재들은 그냥, 스스로 잘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 정도는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그때 당시는 좀 건방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 도전 의식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저분이 하려는데 그럼 나는 못할 이유 없다. 네. 나는 뭐 하고 싶다.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작곡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건 좀 완전히 번외편인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 저는 그냥 밴드 했으면 좋겠다. 밴드에서 기타 치면서 내 노래를 연주하고 그럼 얼마나 멋있을까. 그 외에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예전에 그 신승훈 씨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곡을 작곡을 할 때 아주 슬픈 영화를 보고 그 작곡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작곡가분들이 뭔가 그런 무드를 조성을 합니까? 해야죠. 직업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무드가 제일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제 제가 아는 퍼블리셔가 저한테 얘기해 준데 그분이 그 컨트리 음악에서 넘버원 히트곡이 있어요. 네네. 그 퍼블리싱 한 곡. 그 작가가 너무나 힘든 이별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냥 어디 갔다 왔는데 짐을 싹 싸가지고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웬일이에요.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이 사람이 집에 피아노랑 쇼파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지고 가고. 네. 거기에서 이제 곡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속으로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안 됐지만 뭐가 나오겠구나 하고 속으로 한 편은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 곡이 나온 대박이 1위 곡이 났군요? 대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극적인 표현, 그러니까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곡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거의 한 70% 완성했고 다른 분이 30% 완성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곡을 완성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있는 게 승화시킬 수 있다. 네. 예, 작품으로.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게 없을 때 너무 내 세상이 부유하고 행복하다. 너무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막 영화 틀어야죠. 그 작곡을 하면서 주변에 보면 노래까지 함께 하시는 싱어송라이터가 참 많이 계세요. 그러려면 본인의 어떤 가창 실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원 선생님께서는 가창 실력 제가 이게 비밀인데 작곡가에 제가 노래 실력을 많이 알거든요. 네. 김영석 씨 노래 실력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뒤에 그런 생각보다 노래 잘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노래 잘 못하세요? 노래를 잘하면은 작곡 실력이 좀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노래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더 애절하게 근데 그분이 노래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웃겨요. 근데 되게 애절하세요. 그래요? 자기를 표현하려고. 근데 가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모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장도 있고 외모도 있고 어느 정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올라가요. 어떤 부분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뭐 이제 좀 한계가 있다거나 그냥 평범하다거나 그렇지만은 데모 부를 땐 자기가 거의 다 불러요. 최선을 다해서 뭐 이러면서. 그럼 혹시 우리 원 선생님도 뭐 날 닮은 너를 비롯해서 김현석의 해본이나 다 부르셨어요? 다 불러서 가수한테 줬죠. 랄랄라 불러서. 야 그러면은 본인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다 고음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럼 뭐 안 되면 가성으로도 하고 뭐 이래요. 네. 근데 해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수를 옆에다 앉혀놓고 했어요. 잠깐 김현성 씨를 씨로 저기 나가서 이제 그때 이제 게임 좀 하고 있어. 그럼 제가 A 파트를 막 만들어요. 피아노를 해서 딱 만들어, 딱 완성 들어와. 그럼 그거 딱 들어와요. 그럼 한번 불러보라고. 같이 불러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좋은데 나 여기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래요. 그러면 좀 하나 바꿔. 그리고 잠깐만 또 나가 있어. 그리고 이제 후렴을 만드는 거죠. 근데 후렴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헤븐을 만들 때 후렴 빼놓고 다 만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딱 진짜 그 하는 감성과 진실성과 모든 게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헤븐이 안 터지는 거예요. 저기 후렴이 우리는 쌉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갖고서는 회사한테 또 퇴짜 맞겠다. 회사 사장님이 무서우니까요. 다시 해보자. 하다가 이제 나왔죠. 자, 그럼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김현성 가수 자체가 이게 나는 마지막 앨범이다라고 생각하고 혼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음도 높아진 거죠. 그리고 해분 부르다 천국 간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셨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가는 건 천국 가셔야죠. 자, 가수들이 어떤 작곡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수가 10집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집에서 그치는 거의 이제 무명에 가까운 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일을 해보시면 이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결혼하는 거나 똑같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 배우자를 만나야 되듯이. 그러니까 제가 가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혼신을 다한 곡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 릴레이션십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수가 워낙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유명한 가수다. 그럼 혼신을 다해서 주겠죠. 근데 내가 혼신을 다해서 쓴 곡이 있는데 누가 아무도 망쳤다.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와서 그냥 돈 몇 푼 준다고 그걸 넘기기에는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쩔 땐 이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수를 보고서 너무 만들어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이든지 유명 가수든지 상관없이. 그러시구나. 너무 사람이 좋고 그다음에 노래 목소리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만들죠. 근데 아무리 유명한 작곡가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명성이 생기지는 않는 거잖아요. 뭐 첫 곡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해서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작곡가가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 보통 가수들은 가수가 되고 싶으면 뭐 기획사에 오디션을 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노래한 데모 테이프를 CD를 만들어서 이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작곡가는 어떻게 음반사 대표한테 나를 피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 방식서부터 얘기할게요. 요새 방식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데모를 만들죠. 일단은. 근데 이제 저희 처음 시대 때는 지금처럼 미디나 뭐 컴퓨터로 음악을 다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에도 녹음을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거나 그래서 직접 노래를 해서 라이브로 딱 치면서 그렇게 해서 그 테이프를 딱 녹음을 해서 그럼 딱 그걸 들어보고선 판단은 그게 좋은 곡인지 아닌지를 기획사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단한 거죠.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의 리버브나 뭐 이런 게 안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 녹음이 작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수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작곡가 그냥 부르니까 그거를 감지해내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곡이야. 이거 무조건 밀자. 그러고선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그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더 순수성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서로 믿어주고 뭐. 우리 원상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고 또 악기 연주, 기타를 하셨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오실 수 있는 길이 좀 수월했던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데 혹시 이제 작곡가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관련 학과라든지 뭐 이런 전공을 꼭 해야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 전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뭐 조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무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유튜브 보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나 뭐 항공만 못 만들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좀 알기 근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열정이 있고 그 아이디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기타 곡이라고 해서 히트 치면은 제작비가 적게 들었네 하고 사람들이 돈을 조금 주고 네. 이건 오케스트라와 뭐 심포니로 했으니 이건 돈을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네네. 음악은 공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악을 하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하겠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학위 있다고 절대 학위로 좋은 학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곡을 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원상우 작곡가께서도 그러면은 관련 전공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관련 전공을 했죠. 저는 네. 할리우드에서. 네. 근데 일반 대학을 전전긍긍하다가 저는 그때 지금은 이제 실용음악과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도 이제 많이 있고 그때는 없었죠. 근데 유일하게 할리우드에 MI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기술을 잡고 있는 김민준 PD가 MI 출신입니다. MI.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마 거의 초창기에 몇 명 없어요. 저보다 그러셨구나. 선배는 그 기타 친 샘 리라는 네. 그분이 선배고 나머지는 다 후배죠. 그렇군요. 거기랑 이제 또 다른 그로브 스쿨 뮤직이라는 학교를 또 저는 약간 영어음악 쪽으로 공부했죠 그때. 근데 음악에 재능이 있지만 이제 관련 공부를 하지 않았을 그렇죠. 경우가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있잖아요. 이런 편곡은 제가 혼자 독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재능은 있지만 뭐 교육 과정을 밟지 않으신 분들이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요새는 굉장히 쉬운 게 첫 번째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엔 정보 얻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기계를 하나 딱 써고 이제 이거 갖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뉴얼을 보는데 다 영어 아니면 일본어 그다음에 그것도 용어가 전문어이기 때문에 뭐만 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거 눌러보고 저 시행착오를 엄청 하고 그걸 또 누가 유튜브에 친절하게 가르쳐 주나요? 아니잖아요. 나 딱 알면은 난 가르쳐 주기 싫죠.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습득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정말 교류도 없고 정보에 대한 교류인가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의지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또 뭐 그런 거 다룬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런 거 할 줄 알면 사람들이 와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열심히 한 거죠. 몇 달 동안 잠도 밥만 먹고 그만 하고. 근데 이제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 가르쳐요. 그리고 너무 뭐 학교를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 갔다고 해서 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딱 결정을 해 딱 들어보고 좋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같이 하는 거고 별로다. 그러면 뭐 학교가 어디 나왔든 상관없이 그냥 됐자. 희망을 가지십시오. 혹시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아서 나는 작곡가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작곡을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성시하는 거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이게 뭐 위대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작곡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안 하고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뭐라고 하죠?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을 좀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같이 얘기해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창의력이 정말 좋다. 감성이 좋다. 그런 분들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특별히 애착이 가는 가수에게 좋은 곡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이름 없는 무명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러면 거꾸로 누군가가 너무 원상우 작곡가의 그 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에게 곡을 주고 싶지 않아. 내 이 소중한 아이 같은 아이를 분양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딱 거절하세요? 전화 끄고 잠수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작곡가도 원래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요. 그걸 퍼블리셔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퍼블리셔에게 연락하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출판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께 아니면 어떤 매니저분께 뭐 어떤 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 다 얘기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절실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려고 절실한 게 아니라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잡지도 뭐 다 보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조그만 팁이라도 하나 주면 힘을 얻어서 쭉 갈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런 걸 갖다 너무 이렇게 모질게 뭐 잘났다고 네.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네네. 네. 물어보시면 제가 네. 언제나 대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열심히 작곡을 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이미 세상에 나온 곡과 비슷한 적이 있는 적이 있으셨는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표절 시비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표절 시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쓰는 언어가 누군가 다 썼던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누가 언어.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땐 저희 느낌이죠. 표절이라는 거는 거의 명확해요. 표절이라는 건 누구 걸 훔치지 않는 한 네. 그게 똑같이 느껴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로디가 비슷하네. 되게 비슷하다. 그렇지만 표절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많거든요. 왜냐하면 느낌이 달라요. 근데 저게 너무 좋아. 저 요거 빼서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조립하면은 더 좋은 곡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노래가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완성이 돼서 대중에게 선보이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네. 하루면 돼요. 하루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게스트 우리 친구랑 해봤는데 네. 그날 곡을 써서 그날 녹음을 다 했어요. 와. 그래서 녹음을 다 녹음하고 세상 좋아졌네요. 그 다음 날 저희가 한마디로 뭐 뮤직비디오 같이 찍은 거예요. 제가 카메라로. 네네. 그렇게 해보니 한 3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날도 사실상 발표하려면 뭐 믹싱이나 이런 거 안 하면 그날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리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이제 제가 완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완성 과정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네. 그렇군요. 너무 세상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흔히 예술은 배고픈 직업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물론 우리 원상우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히트곡도 많고 아니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대중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준 유명 작곡가이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는 다를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데뷔를 하게 돼서 벌어들이는 수입 그렇죠.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건 가늠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래요. 사실상 영원이라고 봐야 돼요. 영원이요? 예, 영원. 영원에서 시작해서 이거 왜냐하면 여기 취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투자예요 다. 악기도 사야 되죠. 그다음에 내가 음악을 만든 시간 동안 누가 나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음악에 대한 특별한 의지가 없어서는 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단순히 좋아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배고픈 건 맞다는 거네요. 처음에.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전 더 먹었어요. 살이 찌더라고요. 자, 한국의 노래에 보면 지금 우리 원상우 작곡가처럼 이제 작곡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작사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편곡가, 뭐 세션, 뭐 그 노래를 이제 부르는 가수도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작권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저작권료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죠. 그거 다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지만 그래도 그 유통 구조랑 차트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100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에 기준을 할게요. 그러니까 음원을 다운 받았을 때 스트리밍 가격이 달려요. 다운 받았을 때 할게요. 그럼 770원 정도 되는데 근데 뭐 부가세 떼면 700원. 네. 그러면 서비스 사업자가 30% 떼가요. 거기서. 네. 뭔가를 노래방이면 노래방 업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텔레콤 이런 데 있잖아요. 유통. 오케이. 네. 뭐 링톤 같은 걸 쓰게 되면은 통신회사에서 뭐 이렇게 어느 회사 이름은 안 되겠지만 그런 유통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유통에서 30% 무조건. 네네. 돈도 안 줘 놓고선 이럴 때나.
그냥 거기 서비스한다고 그냥 30%가 거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음반 제작에 들어가는 게 총 창작에 다 포함이 돼요. 그게 이제 70%가. 그러니까 네. 제작자도 창작에 참여한 거잖아요. 네, 돈을 네. 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작자가 그 음원을 소유해요. 주인은 제작자예요. 그러니까 네. 돈을 다 들였으니까. 네, 네. 근데 보면은 저작자가 돈을 다 버는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번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저작자가 버는 거는 11%에 불과해요.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리고 실현자. 요새 이제 옛날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자기가 노래가 너무 1위 곡이 있는데 돈을 10원도 못 버는 거예요. 제작자만 벌고 과거엔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작자만 배부르고 가수는 근데 배고프고 작사 작곡은 네. 그래도 저작권이라는 11% 안에 그러니까 네. 11% 안에 작곡, 작사, 편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요새는 작곡이 한 명이 아니고 5명까지 가고 이거 왜냐면 워낙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네네.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그렇군요. 식이고 그래서 네. 음반 제작을 하는 사람이 네. 리스크는 다 끌어안지만 네. 그 음원을 소유하게 돼요. 음원 소유권 저한테 없어요. 날 닮은 너의 그 곡을 제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음원을 만들면 그게 제 거가 됐는데 네네. 그 음원은 이미 딴 분이 제작자 거. 그러니까 그분이 하청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구조가 좀 이해가 네.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작곡가가 뭐 다 그걸 갖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작곡가 원상우 씨 모시고 여러 가지 이 작곡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한 곡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작년이죠. 지난해에 미국으로 다시 건너오셨단 말이에요. 네. 혹시 여기에 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오신 겁니까? 특별 계획 이전에 늘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한국으로 간 게 잠시 간 거지. 그냥 영국 귀국이 아니었군요. 내가 한국 가서 다시는 미국에 안 오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간 건 아니었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92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족도 좀 이제 동생들도 대학으로 가고 좀 뿔뿔이 이렇게 좀 헤어지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용기를 내서 음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그렇게 훌쩍 떠나게 돼서 한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늘 돌아오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가 집인데 하면서 못 온 거죠. 그러니까 떠돌이 홈타운은 생활을 여기인데 떠돌이 생활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없더라고요. 네, 미국이 네.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미국에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꼭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코비드 터지고 하면서 어떻게 뭐 개인적인 뭐 또 네. 이유가 있어서 근데 미국에 한번 좀 머리 식히고 먼저 와봐야 되겠다 제가 네. 가족보다 먼저 와야 되겠다고 해서 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원상우 작곡가께서 그동안 주로 이제 발라드를 작업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발라드 전문 작곡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본인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락커입니다. 락커에다가 댄스 음악도 이제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르 파괴를 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파악에는 이미 돼 있고요. 이미 돼 있고요? 예.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보여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 장을 한번 좀 마련을 해봐야겠습니다. DJ 한번 쫙 깔아가지고 한번 네. 댄스 파티도 한번 하고. 최근에는 아다시피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정말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2세 한인들을 좀 양성을 해보고 싶은 후배를 좀 발굴해 보고 싶은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있죠. 너무나도 있고요. 그냥 크게 사업처럼 하고 싶지 않고 제 마음을 담고 싶어요. 진짜로 음악을 좋아하는 후배를 정말 괜찮은 뮤지션으로 그러니까 키워보고 뭐 어리고 싶다. 예쁘고 막 이런 친구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저도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철이 들었다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음악. 그러니까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잖아요. 전 몰랐어요. 음악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요. 정말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 저는 그냥 음악이 좋으니까 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더
잘하고 싶다. 예, 이제는 진지하게 그냥 뭐 이렇게 뭐 히트가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약처럼 그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 해봤어요. 네. 아픈 분에게 이제 곡을 보내서 제가 목소리로 이제 노래한 것도 보내드리고 너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음악으로 참 좋은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상우의 힐링 세션 뭐 이런 거 좀 하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이제 너무 칙칙한 음악은 아니고요. 정말 네. 우리가 아는 산뜻하고 신나고 좋은 네. 트렌디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올게닉 음식처럼 네. 내용이 있고 청정한 청정한 그런 걸 좀 나누고 싶다.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우리 뭐 LA를 포함해서 이 미주에 있는 그런 음악에 재능이 있는 누군가가 원상우 작곡가와 함께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받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환영이죠. 언제나 열려 있습니까? 네, 열려 있습니다. 단지 저희 집이 닫혀 있어요. 제가 작업실을 만들어서 열면은 네네.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셔서 저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어쩔 땐 제가 옆에서 잘 도와주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건반 치는 분이 막 이렇게 한번 쳐보고, 좋다.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도와서 같이 작업할 수도 있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작업해서 저 그냥 음반 만들어서 내면 돼요. 네. 3일 걸려요. 3일. 오늘 사실 스튜디오에 오실 때 현재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미국 뮤지션을 한 분 모시고 오셨는데 아이들이 뭐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원 선생님을 통해서 저도 숨겨있던 재능을 또 발굴해낼 수도 있고. 미국도 한 지 오래됐지만 뭐 영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한국말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이 컨텐츠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바로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선생님의 뭐 연락처를 좀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요. 제 페이스북이나 여기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원상우, 자슈아 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웬만해서 대답을 해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그 컨텐츠 업로드를 하면서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SNS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이메일도 하나 제가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좀 참고로 여러분과 소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짧았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